6월의 초입, 서울의 공기는 장마를 예고하는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1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박민준 62세의 KTX 서울역 플랫폼에 내렸을 때 아들 내외의 집에 몇 주간 머무르기로 한 것이 과연 잘한 결정이었는지 잠시 후회했다. 고즈넉한 남쪽의 해안 도시에서의 삶에 익숙해진 그에게 서울의 번잡함은 언제나처럼 낯설고 피곤하게 다가왔다. 아들 지훈 40세는 중요한 회의 때문에 마중 나오지 못했고 대신 며느리인 이서연 38세의 아이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서연은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뒤로는 토끼 같은 눈을 한 손녀 하윤 8세과 장난기 가득한 얼굴의 손자 하준 6세이 서서 낯선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다, 괜찮다. 너희들이 고생했지. 서연은 민준의 작은 여행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사려 깊었지만 민주는 그저 어색할 뿐이었다. 아들의 아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언제나 예의 바르고 조금은 어려운 며느리였다. 그녀의 단정한 원피스와 은은한 비누 향기는 민준이 기억하는 아내의 소박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서연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자기들끼리 소공어렸고 서연은 운전에 집중하는 듯 보였다. 민주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상념에 잠겼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도 함께 기차를 타고 올라와 손주들 재롱에 웃음꽃을 피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혼자였고 아들의 집에 신세를 지러 온 나이든 아버지일 뿐이었다. 지훈이는 요즘 많이 바쁜가 보구나. 민준이 침묵을 깨기 위해 물었다. 네, 아버님. 요즘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거의 매일 야근이에요. 아버님 오신다고 오늘은 일찍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아들의 성공은 자랑스러웠지만 그 성공이 가족과의 시간을 앗아가는 것 같아 씁쓸했다.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다시 한번 자신이 이곳의 이방인임을 느꼈다. 집 안은 서연의 취향을 반영하듯 모던하고 정갈했다. 하얀 벽과 원목 가구, 곳곳에 놓인 세련된 소품들은 그가 사는 남쪽의 오래된 주택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서연은 그를 위해 미리 정돈해둔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아들 지훈이 결혼 전에 쓰던 방이었다. 불편하신 건 없으셔야 할 텐데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버님. 고맙다. 이만하면 과분하지. 민주는 방 한가운데 서서 둘러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은 정겨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짐을 풀기 시작했다. 몇 벌의 옷과 책 몇 권, 그리고 아내의 사진이 담긴 낡은 액자가 전부였다. 액자를 협탁 위에 올려놓자 비로소 이 낯선 공간에 작은 온기가 도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시간, 지우는 역시나 늦었다. 서연은 능숙하게 아이들을 챙기며 민준을 위한 저녁상을 차렸다. 그녀가 만든 음식들은 정갈하고 맛있었지만 민준은 왠지 모르게 입맛이 없었다. 시끌벅적하게 자기들 이야기를 늘어놓는 손주들과 다정하게 아이들의 말을 받아주는 서연.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민주는 소외감을 느꼈다. 그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러 들어간 사이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았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훈이 피곤해 전 얼굴로 귀가했다. 아버지 오셨어요? 아이고, 마중도 못 나가고 죄송합니다. 됐다. 일하는 사람이 바쁜 게 당연하지. 지우는 넥타이를 풀며 민준의 옆에 앉았다. 부자 사이의 대화는 짧고 무뚝뚝했다. 회사는 어떤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의례적인 질문들이 오고 갔다. 지우는 아버지의 외로움을 헤아리기엔 너무 지쳐 있었고
민주는 아들의 고단함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온 서연이 과일과 차를 내왔다. 지우는 과일 몇 조각을 입에 넣고는 하품을 하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피곤해서 먼저 좀 쉴게요. 서연아, 아버지 잘 챙겨드려. 순식간에 거실에는 다시 민준과 서연 단둘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서연은 찻잔을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많이 피곤하시죠, 아버님? 저도 그만 들어가 볼게요. 서연아. 민준이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불렀다. 서연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잠깐, 차 한 잔 더쇼 할 수 있겠니?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어색할 만큼 잠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네, 아버님, 국화차 괜찮으세요? 잠도 잘 오고 마음도 편안해진대요. 그녀는 따뜻한 물을 새로 끓여와 향긋한 국화차를 우려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과 은은한 꽃향기가 어색한 공기를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아들 집에 와 있으니 내가 꼭 불청객이 된 것 같구나. 민준이 나직이 속내를 털어놓았다. 서연은 말없이 차를 따랐다. 그녀의 고요한 눈빛은 그의 말을 재촉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았다. 그저 잠잠히 그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그 말에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찻잔을 든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저한테도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집 안은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 고요했다. 민주는 문득 서연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늘 바쁜 남편과 활기 넘치는 아이들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을까? 그녀의 차분한 미소 뒤에는 어떤 감정들이 숨겨져 있을까? 찻잔을 내려놓는 그녀의 하얀 손목이 유난히 가늘어 보였다. 그 순간 민주는 낯선 며느리에게서 희미한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다. 자신처럼 그녀 역시 이 화려하고 분주한 도시의 한가운데서 외로운 섬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맙다. 이렇게 밤늦게 말동무가 되어주어서. 별 말씀을요, 아버님.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할 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잠시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교감이 흘렀다. 예의와 격식으로 가려져 있던 두 사람의 관계에 작은 파문이 있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그 낯선 감각에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민주는 평생을 잃은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아내가 곁에 있을 때는 함께 동네를 산책하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아침을 맞이했다. 혼자가 된 후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서울의 아들 집에서도 그는 어김없이 새벽 5시면 눈이 떠졌다. 낯선 잠자리의 불편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노인의 버릇 같은 것이었다. 첫날 밤 어색한 대화 끝에 서혜연이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민주는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다. 그리고 익숙한 시간에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곤히 잠든 가족들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집 안을 채우고 있었다. 물을 한 잔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향하던 민주는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했다. 식탁의 작은 스탠드 아래 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두꺼운 책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 그의 발소리에 놀란 듯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잠 못 이룬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맑았다. 새벽잠이 없어서. 서연아, 너는 왜 이 시간에... 저는 이게 버릇이 돼서요. 아이들 일어나기 전에 잠깐이라도 제 시간을 갖는 게 좋아서요. 책도 읽고 하루 계획도 세우고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책을 덮었다.
민주는 그녀가 읽던 책의 표지를 무심코 보았다. 어려운 철학 서적이었다. 늘 아이들과 남편을 챙기는 분주한 주부의 모습과는 다른 그녀의 의외의 모습이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버님? 아니면 따뜻한 차가 좋으세요? 커피로 부탁하마. 서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곧 부엌 안에는 고소하고 향긋한 커피 향이 가득 찼다. 민주는 식탁 의자에 앉아 말없이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모든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조용하고 우아한 춤사위 같았다. 그녀는 하얀 머그잔에 따뜻한 커피를 담아 그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감사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회색빛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푸른 새벽빛 속에서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냈다. 민준에게는 이 시간이 낯설지 않았다. 늘 혼자 맞이하던 새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기의 밀도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조용한 아침은 그들만의 시간이 되었다. 민주는 매일 새벽 거실로 나왔고 서연은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때로는 책을 읽고 있었고 때로는 가계부를 정리하거나 아이들의 준비물을 챙기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위해 커피를 내렸고 두 사람은 동이 트는 창밖을 보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는 늘 사소한 것들로 시작되었다. 오늘의 날씨, 간밤의 뒤척임, 어제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 같은 것들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다. 민주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들을 조금씩 꺼내놓았다. 서연은 최고의 청자였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가끔씩 따뜻한 질문을 던졌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커피를 내려주다 말고 작은 화병에 꽂힌 시든 꽃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걸 갈아줘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그녀가 화병을 들고 일어서다 민준의 앞에 놓인 커피잔을 미처 보지 못했다. 그녀의 팔이 커피잔을 쳤고 뜨거운 커피가 민준의 손등 위로 쏟아졌다. 아버님, 죄송해요. 어떡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허둥지둥 행주를 가져와 그의 손을 닦아주었다. 그 순간 그녀의 차갑고 부드러운 손이 그의 뜨거운 손등을 감쌌다. 민주는 저릿한 통증보다 그녀의 손길에서 전해오는 미세한 떨림과 당황한 숨결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접촉은 마치 전류처럼 강렬했다. 괜찮다. 이 정도 가지고 뭘. 민주는 황급히 손을 뺐다. 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잠겨 나왔다. 서연은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손을 살폈다. 그래도 많이 뜨거우셨죠. 바로 찬물에. 정말 괜찮다니까. 민주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부러 더 퉁명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물러섰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어색하고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날 아침,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민주는 그날 하루 종일 화끈거리는 손등을 의식했다. 하지만 그를 더 신경 쓰이게 한 것은 피부의 통증이 아니라 손끝에 남은 그녀의 부드러운 감촉과 그때의 당황한 눈빛이었다. 그는 서연을 며느리로서만 대해왔다. 아들의 아내, 손주들의 엄마, 그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에 우연한 신체 접촉 이후 그는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습관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집중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아래 십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이 있다는 것, 머리를 쓸어 넘길 때마다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난다는 것, 가끔 먼 곳을 바라볼 때면 그녀의 눈빛에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어른거린다는 것을. 그녀는 늘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은 마치 잔잔한 호수 아래의 깊은 심연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다. 민주는 자신의 이런 변화가 당혹스러웠다. 죽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꾸짖었다. 늙어서 주책이다. 하지만 새벽녘
부엌의 작은 불빛 아래서 책을 읽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 며칠 뒤 또 다른 새벽이었다. 그날따라 서연은 유난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니? 민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그녀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님.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에서 작은 꿀단지를 꺼냈다. 그리고 그녀의 식어버린 찻잔에 꿀 한 스푼을 넣어 조용히 저어주었다. 따뜻할 때 마시거라.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건넨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 작은 배려가 그녀의 위태로운 마음을 건드린 것이리라. 그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려 애썼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의 조용한 아침은 이제 단순한 습관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외로움을 나누는 은밀한 위로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위로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더욱 깊숙이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며칠째 하늘은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후텁지근한 공기가 집 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저녁도 지우는 회사 일로 늦었다. 아이들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다. 민주는 무료하게 채널을 돌리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부스스 눈을 떴을 때 거실의 불은 꺼져 있고 스탠드의 은은한 불빛만이 주변을 밝히고 있었다. 서연이 그의 어깨에 얇은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다. 인기척에 놀란 그녀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다. 아, 깨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아버님. 아니다. 내가 깜빡 잠이 들었구나. 민주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서연은 담요를 마저 덮어주고는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앨범이 들려 있었다. 이 밤에 웬 앨범이냐? 민준이 묻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앨범 표지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오늘은 저희 아버지 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꺼내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민주는 놀랐다. 지훈에게서는 한 번도 처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지훈이는 알고 있니?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말 안 했어요. 안 그래도 바쁜 사람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늘 혼자 조용히 보내요. 그녀의 말에 민주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늘 밝고 강인해 보이기만 하던 며느리의 감춰진 슬픔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 나한테라도 이야기하렴. 마음에만 담아두면 병이 된다. 그의 따뜻한 말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앨범의 또 첫 장을 넘겼다.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서연을 쏙 빼닮은 젊은 여인과 늠름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희 부모님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두 분 다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사고, 정신없었던 장례식,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았던 막막함. 지훈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으며 잊은 듯 살아왔지만 매년 이날이 되면 어김없이 사무치는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온다고 했다. 지훈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이런 깊은 얘기는 잘 못 나눠요. 그 사람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과거에 얽매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이해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젊은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은 그녀의 슬픔이 아내를 잃은 자신의 슬픔과 겹쳐지며 깊은 공명을 일으켰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었지만 차마 손을 뻗지는 못했다. 한참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던 서연은 문득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님?
민주는 잠시 숨을 골랐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 누구에게도 아내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은 적이 없었다. 아들 지훈조차도 아버지의 슬픔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모른 척할 뿐이었다. 내 아내는 웃음이 참 많은 사람이었지. 민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 만났던 날의 풋풋한 기억,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늘 긍정적이었던 모습, 텃밭에서 방금 딴 상추를 된장에 찍어 먹으며 행복해하던 소박한 얼굴. 그의 목소리는 추억을 더듬으며 조금씩 떨려왔다. 그는 서연에게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 같았다. 잊고 싶지 않은, 그러나 점점 희미해져가는 기억들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내 손을 잡고 그랬어. 미안하다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민준의 눈에서 결국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가 황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려던 순간 서연이 손을 뻗어 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거친 피부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손길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그 안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깊은 이해와 위로가 담겨 있었다. 서연 역시 자신의 행동에 놀란 듯 금세 손을 거두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당혹감과 알 수 없는 설렘이 뒤섞인 침묵이 흘렀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너무... 아니다, 고맙다. 민주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더 이상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한참 만에 소리내어 울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슬픔을 공유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라는 공식적인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상실의 아픔을 가진 한 남자와 숨겨진 슬픔을 지닌 한 여자로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것은 위험한 공감이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이끌림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의 새벽 만남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무언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비밀스러운 유대감이 어려 있었다. 커피를 건네는 그녀의 손길, 그것을 받아드는 그의 손길이 스치는 아주 짧은 순간에도 두 사람은 어젯밤에 강렬했던 교감을 떠올리며 미세하게 떨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비밀을 공유한 사이가 되었다. 세상 누구에게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아들과 남편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나눈 공범자였다. 이 은밀한 유대감은 죄책감과 함께 피어나는 설렘을 동반했다. 민주는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단 하루라도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를 기다리는 자신의 마음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의 깊은 눈빛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속절없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서울의 아파트 생활에서 서연이 유일하게 숨통을 트는 공간은 거실창에 붙은 작은 발코니 정원이었다. 그녀는 사계절 내내 그곳에 작은 화분들을 들여놓고 정성껏 가꾸었다. 봄에는 튤립과 수선화, 여름에는 제라늄과 페투니아, 그리고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라일락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민주는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일구던 기억 때문에 서연의 정원에 유난히 눈길이 갔다. 그는 아침마다 그녀가 화초에 물을 주고 시든 잎을 떼어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곤 했다. 그녀가 쪼그리고 앉아 흙을 만질 때면 평소의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과는 다른 소박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어느 맑은 오후 아이들은 놀이터에 나가고 집 안이 조용했다. 서연은 발코니에서 분갈이를 하고 있었다. 낑낑거리며 무거운 화분을 옮기는 그녀의 모습을 보던 민준이 조용히 다가갔다. 내가 도와주마. 그런 건 힘께나 쓰는 사람이 해야지.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서연은 손사래를 쳤지만 민주는 이미 그녀의 손에서 흙 묻은 모종삽을 받아 들고 있었다.
그는 남쪽 집에서 늘 하던 일이라며 익숙하게 흙을 파고 화분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그를 도왔다. 좁은 발코니 안에서 두 사람의 어깨가 스치고 손이 부딪혔다. 서연은 흙을 담기 위해 손을 뻗다가 그의 단단한 팔뚝에 손등이 닿자 화들짝 놀라며 손을 움츠렸다. 민주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귓불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라일락은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꽃이 풍성하게 핀다. 민주는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라일락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전지가위를 들고 시범을 보였다. 묵은 가지와 엇갈린 가지를 능숙하게 잘라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섬세했다. 이렇게 안쪽으로 난 가지를 잘라내야 바람이 잘 통해서 병이 안 생겨. 그는 서연에게 전지가위를 건넸다. 그녀가 머뭇거리자 그는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섰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쳐 잡고 가위질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자, 여기를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야 한다. 그의 커다랗고 투박한 손이 그녀의 가늘고 부드러운 손을 완전히 감쌌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그의 몸에서 나는 희미한 비누 냄새와 흙 냄새가 그녀의 감각을 어지럽혔다. 그의 가슴이 그녀의 등에 바싹 붙어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의 손에 이끌려 기계적으로 가지 몇 개를 잘라냈다. 그 몇 초의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그녀의 미세한 떨림과 등 뒤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샴푸 향기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황급히 손을 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발코니를 가득 채운 라일락 향기가 그날따라 유독 진하고 아찔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부터 라일락 향기는 그들만의 금지된 감정을 상징하는 비밀스러운 신호가 되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발코니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다.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은 흐르지 않았다. 민주는 서연에게 식물을 가꾸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서연은 그에게 도시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었다. 그들은 흙을 만지고 꽃에 물을 주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가족들이 모두 있는 저녁 시간, 지훈이 무심코 발코니를 보며 말했다. 라일락이 올해는 유난히 예쁘게 폈네. 당신이 관리를 잘했나 보군. 그 말에 서연과 민주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교환했다. 그 짧은 눈 맞춤 속에는 둘만이 아는 비밀의 무게와 은밀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애써 태어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워낙 텃밭 가꾸는 걸 좋아하시니까. 지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무심함이 두 사람에게는 아슬아슬한 안도감을 주었다. 며칠 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민주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있었다. 발코니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던 그는 발코니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서연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발코니 문을 열고 나갔다. 이 밤에 여기서 뭘 하느냐. 서연은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비에 젖는 라일락 잎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지기 말했다. 비 맞는 꽃을 보는 게 좋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우수가 어려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옆에 가만히 앉았다. 빗소리와 함께 진한 라일락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무슨 힘든 일 있니? 그가 묻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가끔씩 모든 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로 살아야 한다는 게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녀의 고백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지만 민준의 마음에는 선명하게 박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싶었지만 대신 자신의 무릎만 주먹으로 꾹 눌렀다.
너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어깨를 들썩였다. 민주는 그녀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을 지켜주었다. 빗방울이 발코니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와 라일락 향기, 그리고 그녀의 낮은 흐느낌이 어우러져 기묘하고도 애틋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공유된 비밀, 우연한 신체 접촉, 그리고 함께 가꾸는 작은 정원. 이 모든 것들이 두 사람을 단단히 묶어가고 있었다. 라일락 향기가 짙어질수록 그들의 금지된 사랑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만개하고 있었다. 죄책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서로를 향한 갈망은 그 칼날 위를 걷는 것마저 감수하게 만들 만큼 강렬해지고 있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다. 며칠 동안 굵은 장대비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하늘은 온통 잿빛이었고 세상은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 속에 잠겨 있었다. 토요일 오후 지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키즈 카페와 영화관이 합쳐진 실내 복합 상가에 갔다. 비 오는 주말에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저희 저녁까지 먹고 들어올게요. 답답하시겠지만 좀 쉬고 계세요. 지훈의 말에 민주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시끌벅적했던 집 안에는 순식간에 고요함이 찾아왔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연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듯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적막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 아래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단둘이 남겨졌다는 사실이 두 사람을 동시에 의식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부엌에서 일부러 더 소리를 내며 움직였고 민주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릴 뿐 채널을 돌리지 못했다. 그때였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다. 거실과 부엌을 밝히던 조명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세상은 짙은 어둠과 빗소리에 잠식되었다. 어머, 어둠 속에서 서연의 나직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으세요, 아버님? 놀라셨죠? 비가 많이 와서 차단기가 내려갔나 봐요. 나는 괜찮다. 너는 다치지 않았고? 네, 괜찮아요. 잠시만요. 제가 초를 찾아볼게요. 서연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서랍을 여는 소리를 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양초 몇 개와 라이터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그녀가 쇳불을 붙이자 흔들리는 작은 촛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이걸로는 좀 어둡네요. 아버님, 혹시 남쪽 집에서 가져오신 물건 중에 랜턴 같은 거 없으세요? 민주는 문득 자신이 가져온 짐 꾸러미가 생각났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낡은 가방을 뒤졌다. 랜턴은 없었지만 대신 오래된 휴대용 레코드 플레이어와 그가 아끼던 LP판 몇 장이 손에 잡혔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듣던 것들이었다. 정전으로 적막해진 이 공간에 음악이 있다면 조금은 나을 것 같았다. 이에니 그는 레코드 플레이어와 LP판들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이건 있는데 건전지로 돌아가는 거라 아마 될 게다. 서연은 낡은 레코드 플레이어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와,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소리가 나긴 나나요? 그럼 내 보물 의로인데. 민주는 익숙하게 LP판 하나를 골라 턴테이블 위에 올렸다. 낡은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잠시 들리더니 이내 감미로운 첼로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었다. 깊고 애절한 첼로 소리는 세차게 내리치는 빗소리와 묘하게 어우러지며 촛불이 일렁이는 거실을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소파에 앉아 음악을 들었다. 첼로 선율은 어둠과 정적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살아나 두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무릎을 감싸 안은 채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촛불에 비쳐 파르르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음악이 한 곡 끝나고 다음 곡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감미로운 왈츠였다. 민주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와 춤 한번 추지 않겠니?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연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촛불에 반사되어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성과 그러고 싶다는 감정이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지만 첼로 선율과 빗소리, 그리고 그의 깊은 눈빛이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결국 이성의 목소리를 외면하기로 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부드러웠다. 민주는 그녀를 부드럽게 이끌어 거실 한가운데로 갔다. 그는 그녀의 허리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고 그녀는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은 왈츠의 느린 리듬에 맞춰 천천히 발을 옮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이내 서로의 리듬에 익숙해졌다. 민준의 리드는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듬직했고 서연은 깃털처럼 가볍게 그의 움직임을 따랐다. 그들의 몸이 가까워졌다. 민주는 그녀의 은은한 샴푸 향을 맡을 수 있었고 서연은 그의 가슴에서 울리는 낮고 규칙적인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서로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읽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갈망과 애틋함, 그리고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다. 춤은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다. 그들은 시간의 흐름을 잊었다.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과 음악, 그리고 빗소리뿐이었다. 민주는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그의 가슴에 조용히 뺨을 기댔다. 그녀의 따뜻한 숨결이 그의 셔츠를 통해 느껴졌다. 이것은 분명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행위였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그것도 단둘이 남은 집에서 촛불을 켜고 춤을 춘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도 두려움도 모두 잊었다. 오직 서로의 온기와 심장 박동만이 유일한 진실인 것처럼 느껴졌다. 음악이 끝나고 레코드판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남았다. 두 사람은 움직임을 멈췄지만 서로를 놓지 않은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거친 손길에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불이 번쩍 켜지며 집 안 전체가 환해졌다. 차단기가 다시 올라간 모양이었다. 갑작스러운 빛의 침입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마치 금지된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들처럼. 환한 형광등 아래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의 마법 같던 시간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어색하고 불편한 현실만이 남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죄책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서로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방금 전에 그 격렬했던 떨림이, 그 애틋해했던 순간의 감각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정전이 끝나고 환한 형광등 불빛이 그들을 비춘 순간 마법은 깨졌다. 꿈에서 현실로 강제로 끌려 나온 듯한 충격 속에서 민준과 서연은 서로에게서 황급히 물러섰다. 방금 전까지 서로의 온기와 숨결을 나누던 애틋함은 간데없고 숨막히는 어색함과 날카로운 죄책감만이 그 자리를 채웠다. 제가 저녁 준비마저 할게요. 서연은 얼굴을 붉힌 채 부엌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민주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늙은 자신의 심장이 이렇게 격렬하게 뛸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그 이유가 며느리와의 금지된 춤 때문이라는 사실이 끔찍했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촛불 아래 일렁이던 그녀의 모습, 자신의 품에 안겨있던 부드러운 감촉, 그녀의 샴푸 향기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감미로운 기억은 곧바로 아내와 아들의 얼굴로 이어지며 비수처럼 그의 양심을 찔렀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들만의 은밀한 위로의 시간이었던 조용한 아침은 사라졌다. 민주는 일부러 늦잠을 잤고 서연은 그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이들을 챙겼다. 마주쳐도 서로의 눈을 피했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억지로 만들어낸 평온이었고 그 아래에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며칠 뒤 지훈이 모처럼 일찍 퇴근한 날이었다. 그는 기분이 좋은지 와인까지 한 병 사들고 왔다. 오늘은 우리 가족 다 같이 외식할까? 아버지도 오셨는데 맨날 집밥만 드시는 것 같아서. 지훈의 제안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민준과 서연은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결국 네 사람은 집 근처의 깔끔한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식사 내내 지훈은 활기찼다. 그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고 아이들의 장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서연에게 다정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 당신이 아버지를 잘 모셔줘서 내가 밖에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거야. 고마워, 여보. 그리고는 민준을 향해 잔을 들었다.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야 합니다. 어머니 목까지 저희가 잘 모실게요. 지훈의 순진한 효심과 애정 표현은 민준과 서연에게는 가장 잔인한 고문이었다. 민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받았지만 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아이들의 접시에 반찬만 놓아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훈의 행복한 얼굴,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손주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이 평화롭고 단란한 가족의 풍경을 자신들의 금지된 감정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이 행복을 깨뜨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목을 졸라왔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려다 서연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그녀의 억눌린 울음소리는 그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녀 역시 자신과 같은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를 위로하고 괜찮다고 모든 게 내 탓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든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그녀의 울음소리가 멈추기만을 무력하게 기다릴 뿐이었다. 서연 역시 지옥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 박혔다. 곤히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숨이 막혔다. 어떻게 자신이 감히 시아버지를 향해 그런 감정을 품을 수 있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증오했다. 하지만 그를 향한 갈망은 죄책감이 커질수록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했던 손길, 그녀의 슬픔을 잠잠히 들어주던 깊은 눈빛, 함께 춤을 추던 순간의 아찔한 떨림. 그 모든 것들이 지우려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이 위험한 감정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와의 만남 이전에 무미건조하고 외로웠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심에 절망하며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며칠이 지났다. 피하고 외면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들을 짓누르는 감정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결심한 듯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발코니 정원에서 시든 꽃잎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라일락 나무는 이미 꽃이 다지고 푸른 잎만 무성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에 서연의 어깨가 굳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는 채 대답했다. 네, 아버님. 나 곧 내려가야겠다. 신세를 너무 오래 졌어. 그의 말에 시든 잎을 떼어내던 서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가 떠난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듯한 상실감을 느끼게 했다. 벌써요? 지훈 씨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직? 너한테 먼저 말하는 거다. 그의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너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라는 암시이자 우리의 관계를 이대로 끝내야 한다는 선언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발코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러렀다. 민주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떠나는 것이 맞았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이대로 두고 떠나고 싶지 않은, 그녀를 붙잡고 싶은 강렬한 갈망이 그의 안에서 고개를 들었다. 죄책감과 갈망, 이성과 감정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그는 자신이 서서히 지고 있음을 예감했다. 민준이 떠나겠다고 선언한 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눈에 띄게 말이 줄었고 억지로 짓는 미소는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민준의 마음도 편치 않았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매일 밤 그는 짐을 쌌다가 다시 풀기를 반복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또다시 회식으로 늦는다는 연락을 해왔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거실에는 어김없이 민준과 서현 단둘만 남았다. 숨막히는 침묵을 견디다 못한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바람 좀 쐬고 와야겠다. 그가 현관으로 향하자 등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답답해서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를 나와 말없이 걸었다. 밤 공기는 시원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뜨겁고 위태로웠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강변에는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강 건너편의 빌딩 숲은 화려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강물이 검은 비단처럼 유유히 흐르는 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야지. 민준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지만 그의 시선은 강물을 향한 채 고정되어 있었다.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서연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준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달빛과 도시의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는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그래, 너 때문이다. 그의 거친 고백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 곁에 더 있다가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너를 보고 있으면 죽은 내 아내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계속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단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억눌렀던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생을 이성적이고 과묵하게 살아온 남자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아버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녀의 울음 섞인 대답은 민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저는 아버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어요. 아무도 제 마음이 어떤지, 제가 뭘 원하는지 관심 갖지 않았어요. 저조차도 제 자신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님만이 유일하게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 제 슬픔을, 제 외로움을 그냥 이서연이라는 사람으로 봐주셨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천벌을 받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아버님이 떠나시면 저는 다시 예전에 빈 껍데기 같은 삶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그녀의 절절한 고백에 민준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그의 투박한 손 안에서 가늘게 떨렸다. 이 단순한 손잡음이 그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고백보다 더 강력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와락 쫓았다.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민주는 그녀의 떨리는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강변의 어둠과 간간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관심이 그들의 위태로운 은신처가 되어주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던 두 사람. 민준이 서연의 어깨를 잡고 그녀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사랑과 갈망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망설이던 입맞춤은 이내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듯 격렬해졌다. 죄책감, 갈망, 슬픔, 애틋함, 그리고 서로를 향한 절박한 사랑이 모두 녹아든 쓰고도 단 입맞춤이었다. 강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치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은 아득하게 멀어졌다.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두 사람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렸다. 두려움과 함께 찾아온 해방감, 죄책감과 뒤섞인 황홀경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가지 마세요. 서연이 속삭였다. 떠나지 않으마. 민준이 대답했다. 그것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약속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였다. 한강의 검은 물결 위로 부서지는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그들의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은 그렇게 가장 절박한 모습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강의 밤 이후 민준과 서연의 관계는 은밀한 긴장감과 애틋함으로 가득 찼다.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했다. 그들은 가족들 앞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고 스치는 눈빛 하나, 짧은 손길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아슬아슬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다. 아이들의 학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농촌 체험 캠프가 열렸다. 늘 바빴던 지훈이 웬일인지 흔쾌히 아이들과 함께 가겠다고 나섰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하루만 집 좀 부탁드릴게요. 서연 씨는 모처럼 좀 쉬게 해주고 싶어서요. 지훈의 배려 깊은 말에 서연과 민주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다. 지훈과 아이들이 캠프를 떠나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의 시간이 두 사람에게 주어졌다. 온전히 방해받지 않는 둘만의 시간이었다. 금요일 오후 현관문이 닫히고 집 안에 정적이 찾아오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색함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공기가 흘렀다. 우리 이대로 집에만 있을 건가요? 서연이 먼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나가자. 민준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 집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상기시켜. 그의 말에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마치 10대 소년 소녀처럼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다. 서연은 평소에 잘 입지 않던 화사한 색의 원피스를 골라 입었고 민준도 아들이 사준 것 중에 가장 젊어 보이는 재킷을 걸쳤다. 두 사람은 일부러 차를 두고 지하철을 탔다. 평일 오후에 한적한 지하철에서 그들은 나란히 앉아 창밖 풍경을 보았다. 누가 보면 그저 평범한 부부처럼 보일 터였다. 그 평범함이 주는 자유로움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민준의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댔다. 민준은 놀라 굳었지만
이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삼청동의 작은 갤러리였다. 무명 작가들의 그림이 걸린 조용한 공간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그림을 감상했다. 어떤 그림이 마음에 드는지, 그림 속 풍경이 어떤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지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그들을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새삼 깨달았다. 갤러리를 나와서는 고즈넉한 돌담길을 걸었다. 민주는 길가에서 파는 달콤한 꿀타래를 사서 서연의 입에 넣어주었고 서연은 아이처럼 웃으며 그것을 받아 먹었다. 그들은 낡은 한옥을 개조한 찻집에 들어가 마주 앉아 대추차를 마셨다. 찻잔의 온기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의 온기가 그들을 감쌌다. 저녁에는 북적이는 광장시장으로 갔다. 시끌벅적한 인파 속에서 그들은 빈대떡과 막걸리를 시켜놓고 마주 앉았다. 이런 곳은 처음 와봐요. 지훈 씨는 이런 시끄러운 데 싫어해서. 서연이 막걸리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살짝 붉어진 얼굴로 말했다. 평소의 단아한 모습과는 다른 생기 넘치는 그녀의 모습에 민주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나도 아내와 와보고는 수십 년 만이다. 그때도 이렇게 막걸리를 마셨지. 그는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과 현재의 행복한 순간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그의 이야기에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눈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다. 밤이 깊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바깥에서의 자유로움과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과 설렘이 그들을 감쌌다. 서연이 먼저 욕실로 들어가 씻고 나왔을 때 그녀는 얇은 실크 가운 차림이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샴푸 향기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짙은 갈망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그리고는 그녀의 뺨을 감싸고 깊이 입을 맞췄다. 한강에서의 입맞춤이 절박하고 애절했다면 이번 입맞춤은 부드럽고 감미로웠다. 그는 그녀를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하는 대신 서로의 마음을 탐했다. 그들의 밤은 격정적이기보다 부드럽고 애틋했다냈다. 민주는 그녀의 얼굴 곳곳에 어깨와 손등에 셀 수 없이 입을 맞추었다. 서연은 그의 거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게 하고 그의 주름진 눈가에 입 맞추며 그의 지나온 세월을 위로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속삭였다. 서로의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서로로 인해 얼마나 구원받았는지를 고백했다. 육체적인 결합은 그 모든 감정의 확인이자 마지막 귀결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닌 두 영혼의 완전한 합일이었다. 서로의 천을 느끼고 숨결을 나누고 심장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지쳐 잠든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민주는 생각했다. 이 하루는 도둑질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충만한 하루였다. 그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기억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 찬란한 행복의 끝이 얼마나 비참할지를 예감하며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다. 훔친 시간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할 터였다. 그는 잠든 서연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 위로 그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꿈처럼 달콤했던 하루가 지나고 토요일 저녁이 되자 지훈과 아이들이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할아버지, 엄마, 저희 왔어요 하는 아이들의 명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민준과 서연을 감싸고 있던 마법의 막이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 집 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서연 씨, 푹 쉬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지훈의 해맑은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다. 민준과 서연은 마치 공범자처럼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덕분에 저도 잘 쉬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고 부자연스러웠다. 아이들은 캠프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제잘거리며 그들의 품에 안겼다. 아이들의 순수한 청과 웃음소리는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아닌 날카로운 죄책감의 증거가 되어 두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일상으로의 복귀는 잔인했다.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평범한 가족의 풍경 속에서 민준과 서연은 서로의 존재를 애써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지훈이 서연에게 반찬을 집어주는 다정한 행동 하나에도 민준은 속이 뒤틀리는 질투를 느꼈고, 아이가 민준에게 매달리며 재롱을 부릴 때 서연은 자신의 더러운 비밀이 아이를 오염시키는 것만 같아 몸서리를 쳤다. 집안의 모든 공간에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흔적이 배어 있었다. 함께 춤을 추었던 거실, 커피를 마시며 새벽을 맞이했던 식탁,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발코니,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침실까지. 평범했던 일상의 공간들은 이제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었다. 민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집에 머무는 한 그들의 위험한 관계는 계속될 것이고 언젠가는 파국을 맞게 될 터였다. 이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는 떠나야만 했다. 그날 밤 그는 지훈에게 말했다. 나 이제 그만 내려가 봐야겠다. 친구 녀석이 부탁한 일도 있고 해서. 네? 아버지, 벌써요. 며칠 더 계시다 가시지. 지훈은 진심으로 서운해했다. 하지만 민주는 단호했다. 그는 이미 기차표까지 예매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떠날 용기마저 잃어버릴 것 같았다. 떠나기 전날 밤이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민주는 조용히 짐을 꾸렸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정말 이대로 끝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주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마음도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다. 그래야만 한다, 서연아.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진다. 너와 나, 그리고 지훈이와 아이들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야.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말을 듣지 않는 걸 어떡해요. 서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민주는 그녀를 힘껏 껴안았다. 이것이 마지막 포옹이 될 터였다.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너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 너를 만난 건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어.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아름다운 상처로 남아야만 한다. 그의 목소리는 체념과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서연은 울음을 그치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작고 예쁜 비단 주머니였다. 이게 뭐냐? 라일락 꽃이 말린 거예요. 저희 발코니에서 딴 걸로요. 아버님 가시면 이거 보면서 저희 함께했던 시간 아주 가끔만 기억해 주세요. 민주는 라일락 향낭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코끝이 찡해왔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었다. 그저 잊지 않겠다는, 그들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다는 약속밖에는. 평생 간직하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의 말은 사치였다. 수많은 감정과 약속이 담긴 마지막 눈맞춤이었다. 서연은 뒤돌아서서 소리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민주는 그녀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손에 든 라일락 향낭을 가슴에 품었다. 다음 날 아침 떠나는 민준을 배웅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현관에 모였다. 아버지,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지훈이 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또 놀러 오세요. 아이들이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민주는 애써 웃으며 모두를 한 번씩 안아주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붉어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잊지 않을게요 라는 수만 가지의 말이 담겨 있었다. 민준 역시 눈빛으로 대답했다. 나도 사랑한다. 부디 잘 지내거라. 영원히 기억하마. 현관문이 닫히고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짧았지만 영원 같았던 서울에서의 몇 주가 그렇게 끝이 났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지독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남았다. 10장 에필로그 1년 후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다시 라일락이 피는 계절이 돌아왔다. 민주는 남쪽의 작은 해안 도시, 자신의 낡은 집에서 예전과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바닷가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텃밭 한 구석에 라일락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는 것과 잠들기 전이면 늘 가슴에 품었던 낡은 비단 주머니를 만지작거린다는 것이었다. 아들 지훈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의례적인 통화를 했다.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지, 지훈의 회사는 어떤지, 서연은 잘 지내는지. 그는 서연의 안부를 물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다. 지훈은 늘 똑같이 대답했다. 서연 씨요? 잘 지내죠. 여전히 바쁘게 애들 챙기고 살림하고요. 그 잘 지낸다는 말의 이면을 그는 알고 있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가끔 들려오는 서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그는 그 목소리에 숨겨진 희미한 슬픔과 체념을 느낄 수 있었다. 그와 통화할 때면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형식적이고 멀게 느껴졌다. 그 짧고 어색한 안부 인사가 그들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전부였다. 서울의 서연 역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좋은 아내이자 완벽한 엄마였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조금 변했다고 느꼈다. 말이 줄었고 웃음이 줄었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지우는 그저 육아와 살림에 지친 것이라 생각하고 그녀에게 좋은 영양제를 사다 주거나 가끔 외식을 제안할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남자의 존재를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아무도 없는 새벽에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맞은편 빈 의자를 볼 때마다 심장이 텅 비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발코니에 라일락 나무에 꽃이 피었을 때 그녀는 그 진한 향기를 맡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향기는 이제 그녀에게 설렘이 아닌 지독한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발신인 주소는 서울, 글씨체는 단아하고 고왔다. 서연의 것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다. 편지지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뽐내기 저머니엄 도메 이곳에도 라일락이 피었습니다. 꽃이 필 때면 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그 흔한 안부 인사도 끝맺음도 없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그녀의 모든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아직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잊지 못합니다. 당신도 저를 기억하고 있나요? 라고 묻는 그녀의 절절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텃밭으로 나갔다. 그가 심은 라일락 나무에도 보랏빛 꽃송이가 탐스럽게 피어진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는 꽃송이 앞에 주저앉아 1년 전 서연이 주었던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이 간직했던 마른 꽃집과 오늘 받은 편지를 함께 넣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편지지 위로 떨어져 잉크를 희미하게 번지게 했다. 그들의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금지된 관계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서로의 삶을 구원한 유일한 사랑이었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심장에 영원한 비밀로 아름답고도 아픈 상처로 남아있을 터였다. 민주는 라일락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평생을 간직해야 할 그리움의 무게를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바닷바람이 실어온 라일락 향기가 그의 주변을 감쌌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보내는 말 없는 사랑의 대답이었다.